안녕하세요. 4주차 해양학 실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부터 했던 대로 4주차 강의 넘어가기 전에 3주차 과제 풀이랑 4주차 예비보고서 문제 풀이 먼저 시작할게요. 1번부터 갈 건데 1번에는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CTD에 세 가지 약자를 쓰시오. 이 세 가지를 관측을 하는 장비인데 이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전기 전도도, 온도, 뎁스, 이렇게 수심 이렇게 세 개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쓰신 분들도 있고 한글로 쓰신 분들이 있었는데 원래 제 의도는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거였는데 한글로만 쓰는 분들도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악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답은 2번이었어요. 2번 제외하고 1번부터 볼게요. 1번 악어의 줄임말은 저번 강의 시간에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3번을 보시면 악어에 의한 관측 목표는 기후 변화에 해양이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에 어떤 변화를 추정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추정하는 것이다. 홈페이지 가보면 여기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답이고 4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4번은 최대 6,000m까지 악어가 최대 6,000m까지 도달을 할 수 있고 얘를 딥 악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딥 아르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딥 아르고가 현재 지금 운영 중이고 남반구 쪽에 특히 호주 쪽에서 활발하게 관측이 되고 있고 최대 6,000m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2학년 때 물리해양학 시간에 다루게 될 이 악어는 2,000m까지 도달하는 악어들일 텐데 요즘은 최대 6,000m까지 몇 개 없지만 2,000개 제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1,300개였던 것 같아요. 한 1,300개 정도 있는데 현재 그 정도로 적긴 하지만 6,000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악어가 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악어 관측으로 해양의 연용량, 염분, 해수면 변동, 해양 순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고 요 항목들에 대해서 물리해양학 시간에 악어 자료 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분석하고 하게 되실 거예요. 2번은 왜 틀렸냐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화면에 요 왼쪽 사진 요거 나오죠. 요거 보시고 답을 체크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북쪽에 보시면 악어가 두 개긴 하지만 두 개 찍혀 있어서 아예 전혀 아예 없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홈페이지에 또 가보면 폴라 악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극지에 최적화된 해빙을 피하기 위한 악어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악어는 이 해빙을 감지를 하기 때문에 원래 10일 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해빙이 있으면 올라오지 않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음 주기에 올라오고 이러한 해빙을 피하는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폴라 악어가 북극에도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볼게요. 3번은 ADCP가 무엇을 관측을 하고 어떤 효과에 의해서 이 관측이 이론적으로 되는지 쓰시온데 답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유속을 측정하는 장비이고 이 유속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문헌이 있다면 참고문헌 쓰시라고 했었는데 이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4주차 예비보고서 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참고문헌 써주신 분들도 다 좋았고 이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유속을 측정하는지 써주신 분들도 전부 정답 처리했습니다. 유속이랑 도플러 효과 있으면 정답이라고 간주를 했었고 이 ADCP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물리해양학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ADCP라고 하는 이 장비가 있어요. 배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데 부착을 하거나 장비를 직접 투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배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ADCP는 음파를 쏩니다. 그래서 음파를 쏘게 되는데 이렇게 양방향으로 쏘게 되고 이 음파가 여기는 지금 해수예요. 해수에 있는 이 플랑크톤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부유 물질, 쓰레기 뭐 이런 거 아주 작은 입자도 좋아요. 그래서 그 입자에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돌아와요. 돌아오게 되는데 이 입자들이 해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임에 따라서 부딪히고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물체가 가까워지면
청색 편의가 일어나가지고 빠른 주기에 빠른 프리퀀시에 음파가 관측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 입자 혹은 물체가 멀어지면 적색 편의에 의해서 이 느리게 낮은 프리퀀시가 나타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청색 편의, 저주파 적색 편의 이런 식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것이 유속을 측정을 하게 돼요. 이 입자의 이동에 따라서 이 입자가 해류의 이동을 대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입자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ADCP에서 보낸 이 음파가 돌아오는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유속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중요한 관측 원리여서 이 ADCP 유속을 구할 때 저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만약에 증류수로 이 수조관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 속도를 ADCP로 관측을 하겠다라고 하면 관측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류수에는 완전히 미생물이라던가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H2O로 이루어져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ADCP가 작동을 못해요. 꼭 입자, 불순물이 있어야 작동이 되는 원리이다. 그것이 ADCP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4번은 천리안에 대한 설명인데, 천리안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던 다른 나라의 위성들, 그레이스라던가 알티미터, 제이슨, 토프엑스, 포세이돈 이런 위성 같은 거는 지구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극지는 제외를 하겠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아이들이었어요. 지구 주위를. 그런데 이 천리안, 우리나라가 개발한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에 계속 머물 수 있게 계속 한 곳만 관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위성이에요. 그래서 적도 상공 36,000km 고도에 떠 있고 동경 128.2도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기상이랑 해양을 관측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복합 위성입니다. 그래서 답으로는 정지궤도 위성이다. 멈춰서 한 곳만 관측을 하는 위성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리안 위성은 우리가 고씨라고 불러요. 고씨는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스라던가 아니면 교과서에서. 고씨라고 하는 위성인데 컬러 이미저입니다. 그래서 이 고씨는 사진을 찍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사진을 계속 매 시간마다 찍어가지고 디텍팅을 합니다.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수의 색깔 혹은 클로로필 농도도 이 해수의 색깔로서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찍고 있는 위성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해양 생태계를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장기, 단기 기후 변화, 해양 환경의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연안 해양 환경 감시 다 이렇게 이미지로 보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5번은 위성 미션 중 GHR-SST라고 하는 위성이 있어요. 이 위성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수행하는지 이 참고 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앞면에 써 있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보인 목표라고 써 있는 곳을 독해를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GHR-SST는 하이 레졸루션 시 서페이스 템퍼레처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수면 온도를 관측을 하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해수면 온도를 관측을 하는데 고해상도로 실시간으로 SST를 관측을 하는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 고해상도라고 함은 시간에 대한 고해상도인데 그래서 짧은 기간, 고해상도는 짧은 주기 간격으로 관측을 진행을 해서 10년 주기, 최대 10년 주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은 1일 간격, 한 달 간격 이러한 짧은 기간에 대한 SST 변동을 관측을 하기 위한 위성입니다. 그래서 SST의 일변동, 해표면 온도 분포, 그리고 이 해표면 온도를 측정을 하면서 나오는 에러들이 있어요. 그 에러를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게 되고 또 SST라던가 위성의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고씨도 마찬가지예요. 단점은 구름이 있으면
관측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도 구름이 있으면 막히기 때문에 반사가 되거나 아니면 흡수가 돼서 좀 관측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해양이 지구가 있으면 여기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다라고 하면, 특히 여름에 구름이 덮여 있다고 하면 위성 관측이 힘들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름 처리, 이 구름이 막혀 있을 때 SST를 어떻게 관측을 하는지, 아니면 관측을 못했을 때 어떻게 이 다른 부분은 관측이 됐는데 이 부분이 관측이 안 돼서 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인터폴레이션 내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추정을 한다던가 그러한 구름 처리 같은 것들, 그리고 고위도의 SST 또 혹은 자료의 검증 같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GHR SST 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 과제 풀이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되었고, 적절한 답을 다 쓰신 분들은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4주차 예비 보고서를 넘어갈 건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에크만 수송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에크만 수송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양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번 주 강의로 에크만 수송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에크만 수송 배웠던 거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 출처가 있으면 출처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먼저 에크만 수송 뭔지 보고 넘어갈게요. 에크만 수송이란 바람이랑 코리올리, 바람이 불고 그 상태에서 코리올리와 그리고 해수면과의 마찰의 균형 때문에 해양의 표층이 바람 바람에서 북반구 기준이에요. 오른쪽으로 45도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양 완전 표층에서요. 그리고 이것이 마찰에 의해서 수심별로 내려가게 되는데, 마찰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점점 돌아가는 이 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에크만 뎁스라고 했는데,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는 깊이를 에크만 뎁스라고 하는데, 이 깊이가 북반구에서 중위도에서 약 100m 정도 되는데, 이 100m 부근에서를 전부 다 평균을 하게 되면 바람 방향의 해양의 흐름은 오른쪽으로, 북반구 기준입니다. 오른쪽 90도로 흐르게 된다. 이것이 에크만 수송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만점을 드렸고, 그리고 2번이랑 3번 답은 이렇게 되고, 참고문헌 작성법을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1번에서 참고문헌 쓰시라고 했었고, 3주차에서도 3주차 과제에 대해서도 참고문헌 작성해달라고 했었는데, 참고문헌은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어느 저널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참고문헌을 두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했던 그 문헌을 검색을 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고문헌을 다는 이유가, 다른 이가 내가 참고한 그 문헌을 똑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를 주셔야 돼요. 저자가 있을 거고, 저자가 있고 출판사가 있어요. 어디에서 출간했다, 출판사가 있고, 그러한 논문이다 라고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그 학생분이 본 똑같은 논문을 찾기라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참고문헌 달 때 써야 하는 것은 논문일 때, 이 첫 번째 줄은 논문일 때입니다. 논문일 때는 저자가 있고, 그 저자가 낸 출판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이 논문 제목을 빠뜨린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 논문 제목 꼭 써주셔야지 다른 이가 내가 참고한 논문이 어떤 거였는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출판사가 있을 거고, 저널 이름 같은 것들, 그리고 권과 호가 있어요. 어떤 A라는 저널에서 에디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다고 해요. 에디라는 논문이 나왔고, 그리고 저자는 B예요. 그 다음에 얘는 2010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A라는 저널에서 나온 논문은, 이 저널이라는 건 잡지잖아요. 그래서 몇 권이 계속 나와요. 1년에 몇 권씩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 권에 따라서 호도 나와요. 그래서 얘가 5권의 2호라고 하는 저널 잡지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자 B 2010년 그리고 에디라고 하는 논문, 그 다음에 출판사는 A라고 하는 출판사 저널, 그 다음에 5권의 2호. A라는 저널이 2010년에 다섯 번째 저널 잡지를 냈는데 그 중에서 부록 2번, 부록 2번에 이 에디라고 하는 논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이 잡지에는 뭐 10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몇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디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참고 문헌을 작성을 해주셔야 남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어떤 것을 참고를 했는지 남들도 볼 수 있어요. 이 참고 문헌이라는 것은 남들도 같이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이 검색을 할 수 있게 포맷에 맞춰가지고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고문헌 작성에 대해서 따로 감점을 하진 않았는데 이 참고문헌 작성을 알아두시면 다음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논문을 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줄은 논문에 관한 것이었고 이 두 번째 줄은 책에 관한 것이에요. 책은 조금 다른데 저자 똑같고 연도 똑같고 책 제목 들어가고 이게 몇 번째 개정판인지 세컨드 에디션, 서드 에디션 이런 식으로 몇 번째 개정이 됐는지 써주시고 출판사 똑같이 써주시고 책은 출간 도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참고문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쓰는 방법은. 네, 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포맷은 과학에서의 기본적인 포맷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약간 디테일이 다르거든요. 점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점 대신에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고 연도가 맨 마지막에 가기도 하고 디테일이 다르긴 한데 이러한 정보들은 꼭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형식대로 맞춰서 쓰면 되고 과제라던가 그런 데에 내는 참고문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포맷을 지켜서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우면 구글에 논문 같은 거 검색을 하시면 논문 같은 걸 참고문헌으로 두시려고 하면 구글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학술 검색에 이 논문을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이 있고 여기다 검색을 하면 논문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옴표 표시가 있을 거거든요. 이 따옴표 표시를 눌러보면 참고문헌에 써있는 그 형식대로 그 참고문헌 방식이 써져 있어요. 저자, 연도, 출판사, 몇 페이지, 저널 이름, 논문 제목. 그래서 얘를 긁어가지고 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한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형식을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은 이런 식으로 최소한 다른 사람이 검색했을 때 내가 봤던 논문을 똑같이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를 가져왔고 그래서 계속 예비보고서 넘어가 볼게요. 2번을 보면 2번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2번은 조금 중요해요. 2번은 우리가 오늘 나갈 4주차 과제에서도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이 2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에크만 수송이랑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여기가 동해인데요. 동해에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그럼 해양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에크만 수송으로 발생한 해수의 흐름의 심층이랑 관련을 지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남쪽으로, 위쪽으로 불게 되면 코리올리, 여긴 북반구니까 코리올리 힘을 받아서 해양의 흐름은 표층이 100m 정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표층에서 이렇게 이동한 아이들은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 지형이기 때문에 벽과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쪽이나 이쪽에서 모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는 조금 부족을 해요. 그렇게 되면 표층에서 오른쪽으로 밀려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서 아래쪽에서 심층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 또한 이번 주 해양학 시간에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용승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적어주시면 2번 답이 되고, 오늘 이 용승 현상, 침강 현상에 대해서 실험 관측, 실험 영상을 보고 또 과제를 하게 될 거예요. 3번으로 넘어가면 3번은 4주차 실험에 대한 것인데, 이 수조가 있고 여기가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을 채워요. 그다음에 강한 바람을 불게 할 건데, 육지 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하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는. 그래서 바람이 왼쪽으로 불게 되면 그러면 해수의 흐름은 수직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이 3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 과제란에 이거 할 때 이게 수조 실험이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라. 에크만 수송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윈드 따라서 이 수조의 물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표층에 물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벽에 막혀 있어서 벽에 만나게 되면 여기 쌓이게 돼요. 쌓이다가 계속 쌓일 수는 없으니까 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침강한다. 물이 수조 벽면 막혀서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3번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되게 익숙한 페이지죠. 이번 주 해양학 시간에 지나갔던 페이지일 텐데, 그래서 에크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양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 해양학 실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복습 정도의 느낌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에크만 나선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윈드와 그리고 코리올리 마찰력에 의해서 나는 거다. 그래서 윈드에 대해서 서페이스 워터가 이렇게 북반구 기준 오른쪽으로 휘게 되고 이것이 수심별 계속 나선 모양으로 되어서 에크만 스파이럴이라고 부르고, 얘를 다 합치게 되면 윈드 방향의 오른쪽 90도 오른쪽으로 해수의 흐름이 생긴다. 그래서 순이동은 바람 방향의 90도, 남반구는 왼쪽, 북반구는 오른쪽. 이것이 에크만 수송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만 수송이 어떤 것을 일으키냐. 그래서 표층 해류도 에크만 수송에 영향을 받고 바람의 영향을 받은 이 표층 해류들이 영향을 받고 이것이 에크만 수송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는 오늘 이퀘토리얼 적도 부근에서의 현상을 볼 거예요. 적도의 용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양학 시간에 봤던 페이지를 또 가져왔는데, 용승이랑 침강이 있고 해수의 수평 바람에 의한 해수의 수평 운동이, 이런 수평 운동이 이 수직순환과도 연관이 있다. 이 수직순환이 어벨링, 다운웰링, 그러니까 용승이랑 침강을 얘기를 하고, 이 적도 용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도 용승이라고 하면 이 적도에서 무역풍이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불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었으니까 에크만 트랜스포트는 각각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적도 라인에 대하여서 표층의 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라진 물을 채우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는 적도 전반에서 이 용승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빨간색으로 가면 용승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물이 적도에서는 많이 올라오고 있다. 사실 지금 제가 무역풍을 0도 기준으로 북동이랑 남동으로 그렸는데 해양학 시간에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제 적도가 있고 기상적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리적으로 적도라고 하는 것보다 기상적도는 더 위에 약 5도 정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상 적도라고 얘기하는 곳에 부는 무역풍은 다 남동 무역풍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에크만 트랜스포트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에 표층물이 비게 되고, 이 표층물이 비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도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도 용승뿐만 아니라 이 용승이 일어나는 것은 또 한 가지 과정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러한 용승 침강에 대해서 연안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연안 용승, 연안 침강. 아까는 적도 전반적으로 용승이
적도에서 전반적으로 용승이 생겼는데 이 연안 용승은 육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육지가 벽처럼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물이 갈 수 없어서 내려가고 더 이상 물이 찰 수 있는 게 없어서 올라오고 하는 것이 연안 용승, 연안 침강인데 한 번씩 볼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의 바람이 왼쪽부터 불게 되면 남쪽으로 불게 되면 여기가 북반구라고 했을 때 이 남쪽의 오른쪽으로 해수의 이동이 생길 거예요. 그럼 표층의 물은 점점 외해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벽이어서 더 이상 채워줄 물이 없어서 아래에서 용승이 일어나면서 물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것이 적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적도라고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무역풍이 분다라고 했었죠. 무역풍은 서쪽으로 불고 있고 무역풍은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니까 서쪽으로 불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서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이 용승도 있지만 여기 벽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 때문에 이 벽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안 용승과 똑같은 작용으로 적도의 이 부분에서 용승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크테리얼 코스탈 어벨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도에는 적도 용승, 적도 라인 따라서 일어나는 용승이 있고 연안에 의해서 또 용승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볼 실험이 이 연안 용승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연안 침강이라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바람이 북풍이 불게 되면 북쪽으로 불게 되면 또 에크만 트랜스포트는 오른쪽으로 돼서 해안으로 물이 쌓이게 돼요. 해안으로 쌓이는데 여기 똑같이 벽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는 물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침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안의 용승과 침강이 나타난다는 거, 에크만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깔고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지금 보는 것은 해양학 시간에 똑같이 나왔던 건데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에 대해서 일어나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지표는 이 색깔은 클로로필을 얘기를 하고 있고 클로로필 농집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엽록소, 그러니까 광합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많은 곳이다. 이 클로로필은 심층수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클로로필이 심층수에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죄송해요. 심층에는 영양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용승에 의해서 이 영양염이 위로 올라오면 표층으로 올라오면 여기는 되게 먹이가 풍성한 해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클로로필이 많이 왕성하게 번성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농집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지표로서 우리가 여기가 용승이 일어난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 이 코스트 라인을 따라서 지금 빨간색이 모여 있죠. 해안 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해안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북풍이나 남풍이 불어가지고 표층의 표층수가 빠지는 걸 보충을 하려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용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4주차 실험 영상 볼 건데 4주차 실험 영상은 용승과 침강 실험이에요. 그래서 영상 시작을 할 건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실험 수조 준비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수조랑 물이랑 식용 색소 그리고 송풍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에크만 수송 배우면서 바람이랑 해수의 그 관계 그리고 해수의 방향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해류가 용승이랑 침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해양학 시간에 배우고 오늘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죠. 그것처럼 저희는 이 송풍기를 이용해서 그 바람을 대신을 할 거고 적도에 여기가 수심이고 여기가 미국 대륙 동쪽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이라고 했을 때 용승은 적도,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 위도인데 적도에서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이퀘토리얼 적도 용승이. 게다가 더불어서 그 벽면에 우리가 이 대륙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륙에서 무역풍에 따라서 해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표층이 비기 때문에 이 빈 곳을 아래에 있는 용승이 일어나면서 아래에 있는 물이 채워준다라고 하면서 이걸 코스탈 어벨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적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의 실험을 할 수조 실험을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침강도 같이 보기 때문에 여기 태평양을 다 아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역풍이 불었을 때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용승과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해류가 쭉 가다 보면 이 서쪽에도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표층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침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용승이랑 이 침강, 동쪽에서 올라오는 이 용승, 서쪽에서 내려가는 침강을 이 수조 실험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송풍기가 있고 이 식용색소로 물 움직이는 흐름을 보겠습니다. 수조 실험이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바람 방향 그대로 물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영상을 다시 시청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있는 물이에요. 그냥 있는 물이었는데 이 물에 식용색소를 풀게 됩니다. 먼저 처음 볼 거는 용승 실험이고, 이런 식으로 식용색소를 풀 거예요. 식용색소 흐름을 잘 보기 위해서 섞지는 않을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바람을 불게 할 건데, 바람은 화면 방향에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식용색소가 표층에 전부 다 깔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수조의 물이 이쪽에 쌓이고, 그러면 여기 내려가서 이 식용색소도 같이 내려가는 거를 보려고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영상을 계속 볼게요. 이제 송풍기를 켰는데 지금 물결이 보이시죠? 벌써 여기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물이 계속 벽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직으로 내려가는 침강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용승 실험이라고 했냐면, 지금 이 내려가는 물이 결국에는 이쪽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여기 반대편에 벽이 있으니까 쭉 가다가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용승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험은 무역풍이 이렇게 불었을 때 이쪽이 쌓여서 여기 침강도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비어가지고 표층물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비니까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용 영상을 볼게요. 점점 아래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천천히 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이랬다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 모습, 점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용승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수조 실험으로 용승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침강 실험을 한번 볼 거예요.
침강 실험은 아까와 다르게 해양의 성층을 만들게 됩니다. 아래 칸은 아까 그물 그대로 쓰고 위 칸을 조금 다르게 할 건데, 위 칸은 따뜻한 물, 뜨거운 물 해서 밀도가 낮은 물, 가벼운 물을 아래로 깔 거예요. 지금 요 비커에 담긴 물이 뜨거운 물이고, 그래서 위에 쌓일 수 있게 성층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위에다가 가벼운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부은 충격에 의해서 잠깐 가라앉았다가 밀도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층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위에는 빨간색 가벼운 물, 아래에는 아까 그 찬물. 그래서 이제 바람을 똑같이 불게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물결 움직이면서 바람 부는 거 봤었죠? 이렇게 침강이 되는지, 지금 볼 거는 성층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표층에서 바람이 불고 표층 물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쌓여서 성층이 있을 때는 원래 물이 잘 안 섞이지만 이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침강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계속 볼게요. 그래서 물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것이 침강이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성층이 되어 있는 위쪽에 가벼운 물이 계속 바람이 부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에 뜨거운 물이 침강하면서 아래에 찬물로 열을 전달하면서 해양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 영상까지 봤고, 우리가 오늘 할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제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실험 영상은 관련 이론에 대해서 이미 예비 보고서로 정리를 했었죠. 실험 영상 결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를 따로 작성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오늘 강의에 관련된, 그리고 실험 영상과 관련된 해양의 현상, 그러니까 용승에 대해서 실제 자료를 가지고 과제를 한번 수행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실제 자료인 해양 정선 관측 자료라는 것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선 해양 관측을 연해에서, 우리나라 해역에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국립수산과학원에 이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선 해양 관측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국립수산과학원의 한국해양자료센터,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지가 한국해양자료센터에서 보여지는 자료인데, 이러한 우리나라는 정선 관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동중국해까지 총 207개의 정점, 이 점 하나마다 관측을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정점이 있고, 정점에서 수직적으로 해양을 관측을 해요. 14개의 수층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관측을 하고, 쟤는 관측하는 그 항목들은 수온이랑 염분, 용존 산소, 영양염류, 플랑크톤 등등 17개의 항목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점 관측은 이 점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관측을 수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점에서 시간적으로 연속되게 관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6번,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이렇게 6번의 달에서 나가가지고 요 위치에 가가지고 배로 가가지고 이렇게 CTD 같은 거 내려가지고 관측을 하는 그러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점이 각 해역에 이렇게 일렬로 있죠. 그래서 이 일렬로 되어 있는 점이 모여서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정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점은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점이 모여서 정선이 됩니다. 이 정선 관측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해당 해역의 공간적인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 서해에 이 한 정선에 대한 관측 자료를 쭉 가지고 오면 이 경도에 대해서, 이 X축에 대해서 여기 수심별 관측, 여기 수심별 관측, 이 점점 수심별 관측 이렇게 다 모아놓을 수 있고, 요 모아놓은 걸로 이 X축,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온이 분포를 하고 있는지, 수온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정성 관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쓸 과제에 대해서 쓸 자료는 동해에 이 102번 자료를 쓰려고 합니다. 동해의 102번 정선 자료를 볼 거고, 102번 중에서도 7번이랑 잘 안 보이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7번이랑 10번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성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해양자료센터 가면 이것을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보고서에 2번 문제랑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과제예요. 이 그림은 예비 보고서 2번에 나와 있던 그림이었죠. 2번 상황을 똑같이 현실에서 있던 상황을 2번에서 모의를 한 건데, 그 현실에서 실제로 남풍이 불면 어떤 용승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 관측 자료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거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7번 정점에서 할 것이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포항 근처에 있는 곳이 우리가 오늘 볼 자료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은 기상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 풍향에 대해서만. 그래서 얘는 지금 2017년, 제가 드릴 자료가 2017년 8월 2월부터 12월 자료이고, 정점은 요 102번에 107번 정점, 7번 정점 자료를 드릴 거고, 포항 근처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항에서의 바람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2017년 8월에. 그래서 보시면 8월 21일이 제가 나중에 드릴 그 정성 관측된 그 기간과 맞물리는 시기인데, 이 8월 21일에 포항에서 풍향이 남남서 남 이런 식으로 남향에 남풍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남풍이 불었고, 실제로 2번 예비보고서 2번처럼 남풍이 불었고, 이 남풍이 불어서 여기서 용승이 일어났는지 실제 자료에서 나타나는지 그것을 과제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의 목표가 이 용승이 실제 자료에서 나타났는지 그것을 볼 거예요. 이 그림이 오늘 나갈 과제의 그림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얘가 지금 동해 102번 정선의 7번 정점, 포항 연안에 있던 그 정점 관측 자료이고, X축은 지금 월입니다. 시간이에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대해서 각각의 깊이에 대한 값들을 나열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 가운데 동그라미 옆에 있는 숫자는 수온입니다. 2월 달에 0m에서 14도였고 계속 14도였다가 점점 떨어지죠. 500m에서는 1도까지 떨어지게 되고, 근데 8월에는 0m에서 26도, 2월에 비해서 되게 높은 온도죠. 26도였다가 쭉 떨어져서 500m 때는 똑같이 1도. 이런 식의 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온의 시간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예요. 1년에 6번 관측을 했었고, 6개 줄이 나와 있고, 2017년 관측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으로 2017년에 8월에 남풍이 불었어요. 8월에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8월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용승이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 오늘 과제예요. 그래서 이 도안을 가지고 과제는 등고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고선으로 용승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볼 건데, 이걸 보기 전에 등고선 그리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등고선의 정의에 대해서 볼게요. 등고선의 정의는 같은 높이를 이은 선입니다. 말 그대로죠. 그래서 그리는 법을 보기 전에 어떻게 등고선이 활용이 되는지 볼 거예요. 등고선을 우리가 되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요 그림이죠. 지형도예요. 지형 등고선. 우리가 사회 시간에 요즘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산에 대해서 이 등고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1100m의 위치를 나타낸 선. 그래서 3차원짜리를 2차원으로 줄여서 나타내는 것이 등고선입니다. 그래서 해양에서도 등고선, 이 컨투어 라인이 엄청 자주 쓰이게 돼요. 이 컨투어 라인이 엄청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수온이나 염분이나 영양염, 산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1주차에 배웠던 해양의 특성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등고선이 엄청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컨투어는 해양의 특성에 온도나 염분 같은 그런 특성의 공간적인 분포랑 시간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 자주 쓰여요. 예를 보시면 그림이 조금 작은데 수평적인 컨투어예요. 수평적이라고 하면 한 층에서, 얘가 지금 표층에서 수심 0m에서 여기는 경도이고 여기는 위도에 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값은 수온이고 수온에 대한 컨투어를 그린 것이고 요 라인은 동해예요. 아까 동해의 정선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잘 보시면 점들이 있는데 정선 관측 자료를 가지고 등고선을 그린 것이고 이것을 봄으로써 수온의 공간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동해 8월, 그래서 염분 동해 8월, 그래서 얘는 온도고 얘는 염분이에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른 그림인데 그래서 여름에 연안 근처에 온도가 낮고 외해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고 염분도 연안 근처는 염분이 낮고 외해로 넘어갈수록 염분이 높아지는 염분 같은 경우는 강수가 있어서 연안에서 여기서 동해긴 하지만 강물이 나오고 그 강물에 의해서 강수가 나타나는 거 강수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공간적인 변화를 공간적인 분포를 우리가 등고선 컨투어 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양은 수심별 변화를 또 자주 보기 때문에 이 Y축을 공간이 아닌 수심으로 둬서 수직적인 분포를 보기도 해요. 그 그림을 볼 건데 얘는 지금 이 그림 보기 전에 이렇게 참고문헌을 이렇게 쓰시는 건데 여기까지가 저자이고 이게 논문에서 발췌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나온 논문이고 제목은 이러한 제목의 논문이며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이 저널에서 나온 거고 6권의 19호짜리 권수이며 그리고 페이지는 이러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만약에 잡지를 구독을 한다고 하면 한 권의 책이 오잖아요. 그 책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느 페이지에 이 논문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잠깐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분포를 보려고도 이 컨투어 라인을 그립니다. 여기가 지금 Y축이 수심이죠. X축은 경도예요. 지금 여기 선을 지금 요 선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판때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경도, X축 경도, Y축 수심 해가지고 얘도 똑같이 수온이에요. 수온에 대한 자료고 엘니뇨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수심 컨투어를 그린 건데 보시면 표층에 엘니뇨가 나타나면 엘니뇨랑 라니냐랑 나타나면 무역풍에 의해서 무역풍이 조금 약해지는 이 엘니뇨 시기에 여기 용승이 덜하다는 뭐 그러한 얘기가 있긴 한데 이 그래프만 보면 요 가운데 180도 요 정도 이쪽에 있는 표층은 적도 표층은 온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30도에서 20도 80도를 볼게요. 80도 요 라인 이 80도의 이 적도는 아래에 찬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용승이 조금 있는 상태네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컨투어로. 그래서 이 컨투어 맵을 통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표층에 있고 동쪽에 아래에서 찬물이 용승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투어를 잘 쓰고 있습니다. 관측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쓰고 있어요. 또한 이거 말고 오늘 우리가 할 과제인 시간에 대해서 컨투어를 그리기도 해요. X축을 공간이 아닌 시간으로 둡니다. Y축은 깊이로 두고요. 오늘 우리가 할 과제랑 똑같은데 수온까지도 똑같네요. 그래서 한 정점에 대해서 하나의 점에
하나의 점에 대해서 수신별로 관측값이 있는데 이 관측값을 계속 연속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8월 5일 0시에 측정을 했고 8시, 16시, 또 다음날 0시, 8시, 16시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관측을 한 값인가 봐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수직적인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는 이 표층의 따뜻한 물이 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물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점에서의 시간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가 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이러한 형식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컨투어 그리는 법을 한번 볼게요. 컨투어는 일단 등고선은 정의가 같은 값을 이은 선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는 과정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등고선을 그리고자 할 때 그 화면에 있는 그 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민값과 맥시멈 값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0이 최소값이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여기 50이라고 최대값이 보여요. 이 최대와 최소는 제가 그릴 수 있는 컨투어 라인의 최대와 최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값 넘어서는 50을 넘어서는 제가 어디 있는지 그리기가 어렵고 10 이하의 값들도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릴 수 있는 구간이 10에서 50까지를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등고선은 서로 교차하거나 끊길 수가 없습니다. 등고선을 만약에 같은 값을 잇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이랑 요 10이랑 요 10이 보여요. 그래서 그었어요. 그 다음에 30이랑 이렇게 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이랑 20이 있으니까 똑같은 걸 그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지금 교차하거나 등고선끼리는 평행해야 돼. 만나면 안 돼요. 평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나거나 교차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유의를 해 주시고 그리실 때 계속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고선은 같은 값을 잇는 건데 곡선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리다 보면 그 주어진 값에 따라서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곡선을 항상 고집할 필요는 없다를 알아두시고 이제 최대와 최소를 이제 찾았으면 간격을 정해야 해요. 제가 그릴 수 있는 등고선의 최대값은 50이고 최소값은 10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몇 개를 그릴지는 제 선택입니다. 과제에는 제가 정해줄 건데 등고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제가 10 간격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5 간격으로 그릴 수도 있고 20 간격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5 간격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간격을 정해서 몇 개를 그린다라고 했는데 하나만 그릴 수도 있어요. 이 10과 50 사이에 15라는 값만 찾아서 등고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그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간격을 정했다면 중간에 끊기는 값은 없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최소를 10으로 잡고 10부터 10 간격으로 50까지 그을 거예요. 등고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10 등고선이 있고 20 등고선이 있고 30, 40, 50 등고선이 각각 5개가 나와야 합니다. 이 중에 제가 30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30 뺄게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등고선을 그린다면 간격이 정해져 있다면 그 간격이 되어 있는 만큼 다 그리셔야지 등고선 그래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그림에서 등고선을 한번 그려볼 거고 최소값 15부터 50까지 8개의 등고선을 각각 그려볼 거예요.
간격을 5로 해서, 그래서 15부터 5 간격으로 50까지 8개의 각 등고선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고선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같은 값을 잇는다. 같은 값을 이을 건데 어떻게 같은 값을 잇느냐? 주변과의 거리 비례로 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령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값 주변부터 그릴 수도 있고요. 최소값 주변부터 그릴 수가 있어요. 뭔가 쉬워 보이는 것부터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값인 50이 혼자 동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50 넘는 숫자가 하나도 없죠. 얘가 지금 최대값이 한 점으로 있는데, 그럴 때는 등고선을 안 그려도 되고 50 등고선은 이 점 주위로만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8개 중에 1개를 벌써 그렸어요. 50으로. 그러면 이제 50 다음에는 45를 그려야겠죠. 거꾸로 나갈게요. 50 그리고 45 그리고 40 그리고 이런 식으로 45를 찾을 건데, 45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 주변에 45는 딱 45는 2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40과 이 40과 요 50 사이에 45가 있겠죠. 근데 그 값은 중간 정도의 45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이 50과 40 사이에 요 사이에 중간값이 또 45가 하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거리의 비를 그리시는 거예요. 각 점, 이 주변 점들 사이에서 50과 45, 여기는 45고, 여기 45고, 30과 50 사이에도 가운데가 40일 거고, 그 또 가운데는 45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50과 30 사이에 똑같이 가운데가 40일 거고, 여기가 45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45를 이으면 이 47은 45보다 이런 식으로 꺾여 있어야겠죠? 45 다음에 47이니까 지금 큰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곡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등고선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릴게요. 지금 이거를 다 그릴 거여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해됐다 싶으신 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40을 그려볼게요. 40은 연두색으로 한번 비를 찾아볼게요. 40 여기 있고, 여기도 40 있고, 30과 50 사이에 아까 40 찾아놨었죠.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연필로 먼저 눈금을 그린 다음에 볼펜으로 원하는 등고선을 그리고 나중에 연필 지우면 깨끗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40이고 40이고 40을 또 이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0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5를 한번 그려볼게요. 35를 한번 그려볼게요. 40과 30 사이에 그 중간에 35가 있을 거고, 또 40과 30 사이에 중간에 35 있을 거고, 지금 여기가 40이었죠. 그러면 40과 30 사이에 또 중간에 35가 있을 거고, 20과 40 사이, 요 20과 40 사이 중간에 30 있을 거고, 그 사이에 35가 있을 거예요. 아까 여기가 40이었죠. 그러면 요 중간이 35겠네요. 이런 식으로 35가 생기고, 이러한 눈금들은 주변에 계속 그려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그리는 게 자세하게 등고선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20과 30 사이에 35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과 40, 35가 있을 것 같은 점끼리에서 거리 비례를 구하시는 거예요. 20과 40의 중간은 30일 거고 그 중간이 35. 이런 식으로 35가 얼추 된 것 같으면 걔네들을 이으시면 돼요. 이게 좀 틀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제로 내실 때는 제가 지우개를 하면 이게 다 지워져가지고 지금 지우개를 안 했는데, 이렇게 선이 이상하게 안 이어졌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꼭 패곡선을 그릴 거면 곡선이 닫힌 패곡선으로, 닫혀있는 곡선으로, 그리고 서로 겹치지 않게 그걸 유의를 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이제 35까지 왔으니까 30을 또 그려볼게요. 30은 여기 하나 있고, 30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지금 20과 40, 이 중간에 30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0 여기 그려주고, 25와 35 사이에 25와 30 사이에 중간이 30이겠죠? 아니요. 25가 있고 30이 있고 35니까 3등분 해야겠네요. 여기가 30이 될 거예요. 여기가 30이고 여기 30 아까 찾아놨고 30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도 30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 30을 볼 건데 여기 지금 여기도 30이 있고 여기도 30이 있어서 30 다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옆에까지. 그러면 20과 35 사이에 아까처럼 3등분해서 여기가 30일 거고 10과 40 사이에 중간이 여기 20, 30이 될 거고 20과 40 사이에 중간이 30일 거고 여긴 또 30이 있고 이런 식으로 30을 계속 찾으시면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30을 다 이으면 여기서 지금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내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 30이 또 있기 때문에 끝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다 넓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30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으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아무 값이 없어서 전부 30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었어요. 30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25를 찾아볼게요. 25, 20과 30 사이에 25 있고 또 10과 30 사이에 20이 있고 여기 가운데 또 25가 있을 거예요. 10과 30 사이에 20 있고 25 있고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20과 30 사이에 또 25 있고 여기에도 25 이 부분 분간에도 25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여기가 20이고 30이니까 여기가 25겠죠. 여기도 여기가 25고 여기가 25 여기가 25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다 보면 언젠간 나옵니다. 10과 20 사이에는 25가 없으니까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25겠네요. 여기는 20이니까 여기가 25일 거고 여기도 여기가 25 이런 식으로 다 찾았으면 이으시면 돼요. 이렇게 25 등고선을 그릴 때 중간중간에 숫자를 써주시면 좋아요. 중간중간에 숫자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해가지고 얘는 50이었고 지금 색깔이 좀 겹치긴 하지만 여기는 40이었고 파란색 30이었고 보라색 25였다.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숫자를 써가지고 얘가 무슨 등고선 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을 찾을 거고 두 개만 더 찾으면 돼요. 20이랑 15만 더 찾으면 이제 끝납니다. 20을 찾을 건데 20은 거의 나와 있었죠.
20을 하늘색 점으로 표현해 볼게요. 20이랑 여기 20, 여기도 20, 얘도 20, 20, 20, 20, 여기가 20이었죠. 20, 여기도 20, 20 이런 식으로 이 화면 밖으로 넘어가는 거는 등고선에서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릴 때 그냥 이렇게 끊어서 여기는 끊으셔도 돼요. 이 구간은. 왜냐면 여기는 아예 막힌 이 화면, 이 검은색 라인 테두리로는 밖으로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끊겨도 돼요. 그러니까 요 모서리, 요 벽 검은색 선에서는 나가는 값이 있어도 요 안에 값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요. 이 밖으로는 저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 20 이런 식으로 20 그리고 나머지 15가 남았죠. 이제 15는 20의 중간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렇게 폐곡선이 15가 폐곡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값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벗어나지만 않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사실 폐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방금 그린 것처럼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15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15부터 50까지 등고선 그리는 방법을 배워봤고 얘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지형도에서 많이 보일 법한 그러니까 산 그리는 거 있죠. 산 그리는 거에서 많이 보일 법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해양에서 특히 우리 과제 관련해 가지고 등고선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다음은 오늘 참고 과제예요. 과제 참고 자료예요. 아까 저희 과제는 7번 연해 포항 근처에 있는 자료였죠. 얘는 10번 정점인 같은 정선의 10번 정점인 좀 더 외해로 나와 있는 곳의 동해 자료예요. 동해 정선 자료예요. 그래서 각 정점의 시간마다 지금 있는 게 보이고 여기는 깊이고 0m, 10m, 500m까지 이게 지금 여러분께 드릴 도안이에요. 얘는 지금 온도를 알려주고 있고 이 온도가 지금 저랑 같이 그릴 거는 10번에 대한 정점 등고선인데 여러분은 7번 관련된 거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랑 7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과제 적으실 때도 7번과 10번의 차이, 7번에서 보실 수 있었던 그 용승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10번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더 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러분은 간격을 1로 할 건데 온도를 1로 할 건데 저는 2로 할게요. 시간상. 그리고 여기서의 최저값은 1도예요. 최저값은 1도고 최대값은 26도가 되겠네요. 26도인데 저는 간격을 2로 할 건데 1부터 그리는 게 아니고 2부터 24까지만 그려볼게요. 1번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7번 정점에서 2부터 그리게 될 건데 2 혹은 3부터 그리게 될 건데 그래서 2부터 간격 2로 같이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 것도 이해가 됐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싶으면 스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출석 체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부터 갈 거죠. 지금 2가 요 점 있고 요 점 있고 요 점까지 있네요. 그리고 2점. 이거 그릴 때 시야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보세요. 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 2월 달에 2도가 여기 있고 4월 달에 2도도 200m 있고 3월 달에도 200m 있는데 6월 달에 200m 있는데 8월 달 가니까 250m로 내려갔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10월 달에는 여기 있고 여기는 요 중간이 2도겠죠? 그래서 얘를 이을 때 요렇게 직선으로 있고 요렇게 이을 수가 있는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각선으로 봤을 때 여기에 2가 여기 있고
아까 이렇게 그었으면 2의 위치가 안 돼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근접한 선에서의 내가 찾고 싶은 내 그리고 있는 그 등고선 값을 최대한 찾는 게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도가 여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직선으로 표현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좀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직선이 안전해서 직선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2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도 했으니까 넘어가가지고 4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 했고 이제 4로 넘어가 볼게요. 4는 지금 얘는 지금 3이죠. 여기가 3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를 가지고 눈금을 이렇게 그리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 너무 대충 눈대중으로 하면 나중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엄청 정확하게 정밀하게 자로는 안 해도 최소한 간격 정도는 맞춰달라. 그래야지 그림이 나중에 이쁘게 나온다를 먼저 알려드리고 여기가 4고 5겠죠. 3과 6 사이에. 그리고 4는 여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4는 여기 있고 여기로 넘어갈 때도 3과 6 사이에 또 4가 있죠. 4, 5 정도 있으니까 여기가 4일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숫자를 써주셔가지고 여기가 2도 등고선이다. 이런 거 조금 써주시고 4 있고 이제 4랑 10 있으면 여기 4가 있네요. 그리고 2와 10 사이에 또 4가 있겠죠. 2와 10 사이에 여기를 8칸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간격을 나눠서 세면 돼요. 4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와 8 사이에서도 6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3, 4, 5, 6, 7 이렇게 지금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일 텐데 여러분도 그 7번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과 10 사이에 여긴 10칸으로 나눠야 돼서 여기가 제일 빡센 구간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게 한 칸이 세로가 5개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칸이 있는데 반반씩 나누면 딱 되죠. 그래서 여기 반 칸씩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를 이제 이어 볼게요. 여기가 4였고 4였고 여기가 4였죠. 여기가 4였고 여기가 4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4였어요. 그 다음에 반 칸인 여기가 4입니다. 이런 식으로 4까지 왔네요. 4 해결했고 이제 6 갈 차례죠. 6은 눈금선은 계속 노란색으로 볼게요. 여기 6 있고 여기도 6 있어요. 여기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면 100m 특히 아래에서는 2월, 4월, 6월이 100m 아래에서 되게 똑같은 등고선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변동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4에서 13까지 9개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13까지 9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6이 될 거예요. 4, 5, 6이니까. 여기가 6이고 아까 그어뒀던 눈금 한번 그리고 다시 바로 지우지 않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또 쓰일 거거든요. 아까 4였고 5였고 여기가 6이죠. 그 다음에 4와 10 사이에서도 6이 있어요. 여기선 6으로 나눠야 되니까 6칸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안 맞긴 하는데
이 두 번째 칸이 6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4였고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칸이 5였고 그러면 요 가운데가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또 이으면 6이었고 쭉 6이었는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6이 되겠죠. 이게 조금 A4 용지로 프린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고 칸이 이 과제로 나가는 칸은 이 윗부분이 요 부분이 좀 더 넓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밀집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최대한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6까지 했고 이제 8 할 차례죠. 8을 한번 볼게요. 6에서 10까지 가는데 4칸 해야 되고 7, 8, 여기가 8일 거예요. 6에서 9, 여기가 8이겠네요. 6에서 10 똑같이 여기가 8일 거예요. 13, 15 여기 아니고 그 아래 10, 13에 또 아니네요. 8이면 지금 7, 8 여기가 8일 것입니다. 하늘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8 그리고 아까 6, 7, 8 여기가 8 그리고 6, 7, 8이면 여기가 8 네. 그리고 6에서 13에서도 8 찾을 수 있죠. 여기는 7칸으로 나눠야겠네요.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너무 눈대중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만 너무 안 맞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가 8이 될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제가 지나가는 요 선에서 요 8에서 여기까지 8이고 이 6을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8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도 8이 여기서도 8이 생기고 또 이 주변에서도 계속 8이 생기고 그래서 8이 있을 자리를 계속 거리 B를 구해주시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8이죠. 8 그리고 여기가 8이에요. 이런 식으로 8까지 그렸어요. 이제 10 그려볼게요. 10은 여기가 10이고 얘도 10이고 9와 12 사이에 10이 있겠죠. 10, 11 해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또 10이고 9와 13 사이에 또 10이 있겠죠. 여기가 10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기가 8이었으니까 여기가 10이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또 10이에요. 8과 12 사이에도 또 10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10 그리고 여기 제일 힘든 구간에도 여기 또 가운데가 10이에요. 얘 또 이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10까지 했었고 이제 또 12 찾아볼게요. 12는 여기가 12 여기 12 여기도 12예요. 10과 13 사이에 가운데가 11일 거고 여기가 12이겠네요. 여기 12 여기 12 그리고 10과 15 사이에도 10이 있겠죠. 5칸씩 나눠야 되니까 11, 12, 13,
14, 15 해서 11, 12 여기가 12 10과 13 사이에 여기에 또 12가 있죠. 11, 12 여기가 12 그 다음에 여기 12, 여기 12 12 여기 12 이렇게 10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을 건데 이 12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실상 12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미관상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긴 합니다. 여러분 판단이에요. 이건 이렇게 그려도 되고 왜냐면 여기가 너무 각지기 때문에 너무 각지기는 원래 등고선을 잘 안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그려볼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도 틀린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려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찾아놨던 여기 12 하나만 더 찾을게요. 10과 15 사이에 11, 12, 13, 14 여기가 12이겠죠? 12선 긋고 전 지금 자가 없어가지고 꼬불꼬불해졌는데 여러분은 자 대고 반듯반듯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래 등고선은 그렇게 완전히 꼭지점이 뾰족뾰족한 직선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곡선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등고선이 맞긴 합니다. 방금까지 해서 12까지 그렸고 이제 14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요 라인에서는 이제 12 이상으로는 안 보이네요. 전부 다 10이어가지고 그러니까 2월, 4월에는 12도가 최상 표층에만 위치해 있다. 이것이 한 30m에서 50m까지도 위치해 있다를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6월 가보게 되면 표층에 12도 이상의 20도 이상의 물이 또 나온다는 거 그걸 볼 수 있고 이제 14를 볼 거예요. 여기는 지금 14가 요 선에도 있을 거고 요 선에 있을 거고 이 선에 있겠네요. 14가 그래서 12에서 21까지 9칸 만들 거고 여기가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8칸 만들 거고 똑같이 여기가 14일 거 있습니다. 또 그 아래는 6칸 만들 거고 여기가 14. 그 아래는 5칸 13, 14, 15, 16 그러면 여기가 14 아까 14 여기 찾아놨었죠. 그리고 12랑 17 사이에 또 14가 있을 수 있겠죠. 5니까 13, 14, 15, 16 해서 여기가 14 13과 15 사이에 가운데 이 가운데 14 그리고 13과 16 사이에 3칸 만들면 여기가 14 또 이런 식으로 요 13과 15 사이에 또 14 여기 있을 거고 이제 12와 15 사이에 14가 또 있습니다. 3칸으로 나누면 여기가 14가 될 거고 14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게 그릴 때 좀 귀찮긴 하지만 그릴 때 편합니다. 12와 15 간격에 13, 14 해서 여기가 14 이제 쭉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14가 완성이 됐고 이제 16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눈금 한번 찾아놓으면 계속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눈금을 찾아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14였으니까 여기가 16이겠네요. 여기 가운데 16, 여기도 가운데 16, 16, 16, 여기 18과 15 사이에 16, 17, 얘가 16, 16 이렇게 보시면 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16 따라서 이렇게 16까지 됐고 이제 18 해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18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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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될 거고 이제 또 찾아볼게요. 어디 있는지. 17과 20 사이에 18이 있을 거예요. 18, 19니까 여기가 18이 될 거고 여기가 18이었죠. 그 다음에 19와 16 사이에 17, 18 해서 똑같이 여기가 18. 여기는 다 똑같죠, 지금. 여기 라인으로 전부 18 있는 거. 그래서 얘를 또 이어보면 요렇게 18, 16 중간중간 이렇게 써주시고 14, 12, 18, 6, 4, 2 이렇게 이제 20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20이고 얘 20이고 얘 20이고 점점 이게 숫자 커질수록 7번 정점도 똑같아요. 숫자 커질수록 점점 그 등고선이 짧아지니까 습도가 조금 붙을 거예요. 20이고 24와 19 사이에도 20이 있겠죠. 여기 5칸 20, 21, 21, 23 23 그래서 여기가 20 19와 26 사이에도 20이 있죠. 여기는 7개 20, 21, 22, 23, 24, 25 조금 안 맞지만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등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22죠. 22는 여기 있겠네요. 5칸 22, 23, 24, 25 여기 22, 20과 24 사이에도 있을 거예요. 가운데가 22 여기도 가운데가 22 여기가 20이었으니까 21, 22 여기도 20이었으니까 21, 22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 24를 할 건데 22였으니까 두 칸은 가면 24가 돼 있고 여기 24 있고 26, 25, 24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2부터 이 간격으로 24까지 24도에 대해서 등 온선이라고 해요. 등 온선을 한번 그려봤었고 등고선을 그려봤고 얘를 제 정답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해 102번 정점에 정선의 10번 정점에 해당하는 등 온선 온도에 대한 컨투어 맵입니다. 보시면 되게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유는 Y축의 스케일이 달라요. Y축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요 쪼매난 칸에 50m고 요 쪼매난 칸이 150m예요. 그러니까 같은 칸인데 지금 미터가 다르죠. 여기는 지금 10m고 요 칸은 150m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랑 Y축에 대한 스케일이
달라가지고 그림이 달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제가 그린 그림 그리고 여러분이 그릴 그림이 이 답지보다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상 요 100m부터 여기 간격이 10, 10, 10, 20, 25, 25, 25였다가 25, 50 쭉 가서 100 간격이 점점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깊은 수심을 팽창시켜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 보이는 요 구조가 되게 팽창돼서 보인다. 그리고 여기를 팽창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 또한 또 팽창돼서 보인다. 여기서는 지금 엄청까지는 아닌 엄청 이렇게 찌부가 되어 있죠. 그림에서는. 근데 하나하나 선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시면 이 높이랑 깊이랑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요 그림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도 요거 염두를 해두시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가 되게 엄청 내려온 것처럼 얘가 지금 엄청 내려와 있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상 20m밖에 안 움직였어요. 20m면 지금 500m 중에 요 정도밖에 안 차지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내려온 구조가 아니다. 그거 인지해 주시고 이 뜨거운 물이 엄청 깊은 수심까지 분포해 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표층에만 있는 거다. 그것도 언제? 6월에서 10월 혹은 8월 중간에 여름에 엄청 높은 물이 표층에 쌓여 있다. 이것을 구조로 보시고 지금 이 PPT 페이지랑 여러분이 과제를 하시면 7번 정점에 대한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요 그림. 요 컨투어 그림. 이 컨투어 그림이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비교 하나 하시고 서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승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해주시면 과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컨투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같이 살펴보았고 이제부터 지금 볼 거는 4주차 과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볼게요. 그래서 방금 그린 거는 동해 102번 정선의 10번 정점 자료에 대한 등 수온선을 같이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얘는 외해를 봤던 거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는 7번 정점인 연안에 있는 포항 근처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등 수온선을 아까 제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요 도안에다가 등수 온선을 그리는 거고 이 그림은 따로 또 아이클래스에 또 올려놓을게요. 얘가 너무 작다 싶으면 그 사진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아이패드나 그 안에서 제가 아까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리셔도 되고 프린트 해가지고 손으로 연필로 그린 다음에 스캔해가지고 저한테 아이클래스에 제출하셔도 되고 여러분 선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이 수온 자료에 대해서 X축이 월이고 Y축이 수심이고 각 점이 수온을 나타내는데 최소값이 3, 최대값이 25 그리고 1 간격으로 등 수온선을 이 도안에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부터 25까지 1 간격으로 총 23개의 선이 나와야 되고 중간에 숫자를 쓰거나 아니면 선마다 색깔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이 몇 도의 등 수온선인지 구분을 해주셔야 채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1번이고 2번에는 이렇게 등 수온선 그래프를 그리셨으면 이 맵을 그리셨으면 강의에서 정선 102 정선의 10번 정점에 등 수온선을 또 그렸었죠. 답안지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관지어서 서술을 해주시고 이 7번이랑 10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7번에서 용승 구조가 나올 건데 용승이 어디인지 그림을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등 수온선을 그리잖아요. 여기 용승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박스를 쳐준다거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쳐주신다거나 이렇게 그림의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고 이 용승이 연안과 외해 아까 외해에는 용승이 안 보였죠.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서술을 해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답안을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3번은 아까 본 그 실험 영상이랑 관련을 해가지고 고찰, 에크만 수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찰이나 아니면 실험 영상에 대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문제 푸는 게 4주차 과제고 5주차 예비 보고서는 없어서 5주차에 또 결과 보고서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4주차 과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출석 퀴즈입니다. 오늘의 출석 퀴즈 문제는 오늘 과제로 나간 컨투어 맵 그리는 해역이 우리나라의 어느 해역인가예요. 1번 남해, 2번 동중국해, 3번 서해, 4번 동해 이렇게 있고 보기 중에서 골라가지고 아이클래스에 똑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3월 26일 3월 26일 수업 시간까지 저희 바뀌었죠. 수업 시간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제외하면 수업 시간 내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시간 넘으면 오답 처리되고 오답이면 출석 반영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래서 과제도 다음 주차 5주차 수업 전까지 전날 목요일 자정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번에 해야 될 거는 4주차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차는 여기까지 끝이었고 이제 5주차부터는 계속 실험이 있을 거예요. 저희 3주차 실험 안 했었는데 5주차, 6주차, 7주차 전부 다 실험이 요 5, 6, 7 실험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실험에 대해서는 저 말고 다른 물리파트 조교님이랑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하는 수업은 오늘까지가 끝이었고 4주차 마무리하고 과제 제출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